저는 서울 성북구에서 평생을 살아온 73세 이순자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나름 안정된 삶을 살았죠. 그와 함께 지은 이 집은 제게 남편의 사랑과 함께했던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가족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던 분이죠. 그 덕에 서울의 이 좋은 동네에 30억 원짜리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부터는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우울증이 찾아왔고 더 이상 삶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항우울제를 먹으며 간신히 버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기력했습니다. 집안일을 해도 기운이 없었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저를 챙겨주지 않았어요. 특히 며느리는 저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듯 보였죠. 처음에는 단순히 예민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무관심은 더해졌습니다. 제가 아파도 걱정하는 척도 하지 않았고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면 짜증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남편이 떠난 뒤 저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 이 아들과 며느리뿐이었으니까요. 그들의 무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갔습니다. 이 집에서의 삶은 더 이상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이 이제는 저에게 더 이상 안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죠.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나이가 들어 예민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분명히 그녀가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며느리가 아들과 말다툼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주장하고 있었고 아들은 망설이는 듯 보였어요. 그 대화를 엿듣고 있자니 심장이 떨려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저를 버리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마치 짐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들에게 저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강조하며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설득하고 있었죠. 아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며느리의 강한 주장에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집이 이제는 제게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저를 무시하며 집안일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말해도 그녀는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고 아들은 그저 그녀의 눈치를 볼 뿐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그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며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실에 나왔을 때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대뜸 요양원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이겠거니 생각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 집에서 사라지길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요양원에 가게 된다면 이 집이 온전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며느리의 진짜 속셈을 알아차린 이상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동안 저는 반대로 이 집에서 빠져나올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을 굳히고 며느리가 모르게 모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자고 아들과 이야기한 날, 제 마음은 마치 얼음장 같았습니다. 집안에 스며든 냉기가 몸을 타고 오르는 듯했죠.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며느리가 아들에게 뭔가를 속삭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멀리서 봐도 그녀의 눈빛에는 불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그들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는 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는 제가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집에서 저를 돌보는 게 큰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망설이는 듯했지만 며느리의 말에 점점 설득당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는 동안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 방에서 모든 걸 듣고 있다는 걸 몰랐죠. 그 순간 제게는
이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의 평온한 날들은 끝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아들의 침묵이 저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의 어색한 태도가 보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저는 아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던 그날에 대해 말이죠. 아들은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자신도 그 방법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제가 혼자 생활하기에는 힘들고 요양원에 가는 것이 오히려 저를 위해 좋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아들마저도 며느리의 말에 넘어가 제게서 등을 돌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며느리의 냉소적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제게 말할 때 내뱉는 말투는 마치 그의 속마음을 감추려는 듯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냉정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아들에게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 후로 가족들 사이에서 저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저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저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저녁 시간에도 저는 그들의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할 때마다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주방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제가 점점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꼬투리 잡아 말했죠. 아들은 걱정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제가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그를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돌아와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 집에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제가 사라지길 바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요양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들은 후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한다면 제가 먼저 움직여야 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치솟았어요. 그동안 가족이라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속셈을 알고 나니 더 이상 이 집에 편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긴박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나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변호사와의 첫 만남에서 저는 차분하게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이 제 유일한 재산이었고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설명을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결단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재산을 정리하고 집을 매각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모르게 모든 것을 비밀리에 처리해야 했어요. 집을 팔기 위해 여러 부동산 중개인과 상담했지만 이 일도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낮에는 주로 집안에 머물렀고 집이 비어있는 시간에만 중개인과 통화하거나 만났죠. 집을 시장에 내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구매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집이 팔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게 하려던 계획이었지만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잠시 집을 나간 사이에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저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계약서에 하나하나 서명하면서 마음속에 쌓였던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팔린 후 저는 이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했지만 사실 저는 이미 서울 근교의 작은 임대 아파트를 구해두었어요. 그곳에서의 새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사 날짜를 잡고 이삿짐을 천천히 챙겼죠. 그들은 제가 그저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삿짐을 옮기던 날 저는 마음속에서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아쉽기는 했지만
이제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저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새로운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며 제 얼굴을 스쳤고 그 순간 다시금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며느리는 제가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차에 오를 때까지도 며느리의 표정은 기쁘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그 옆에서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죠.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들이 모르는 제 계획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자신들에게 맡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요양원으로 향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저를 보내고 난 뒤의 삶을 꿈꾸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들도 별다른 말이 없었지만 그 역시 묵묵히 며느리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차가웠고 저는 그 속에서 조용히 결심을 다졌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미리 약속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변호사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들이 놀란 이유는 변호사가 들고 온 서류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서류를 펴고 제가 이미 집을 팔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이미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변호사는 제가 집을 팔고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끝마쳤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믿기지 않는 듯 그 서류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원하던 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집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의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꿈이었던 집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다가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 가까운 충격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것도 아니며 너희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다고요.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무너진 꿈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 역시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 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표정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욕심과 배신은 결국 그들 자신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켜낸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존심과 제 인생을 스스로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이미 그들과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며느리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이야말로 그녀가 모든 것을 걸고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자신의 욕심과 계획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된 순간 그녀는 마치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앉아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잃은 것을 생각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몰락은 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들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행동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둘 사이의 갈등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그들의 결혼 생활도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잘못을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고 결국 이혼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저에게 했던 모든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휘둘려 저를 무시하고 멀리했던 것에 대해 깊이 사과했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며느리의 말에 속아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의 사과가 진심이었다 해도 다시 그들과 함께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다시 가족으로서 받아들여 달라고 간청했지만 저는 차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후회가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혔는지 알겠지만 저의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아 얻은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며 자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것이죠. 새롭게 시작한 삶에서 저는 다시금 평화를 찾았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제 인생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대로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저는 저만의 자유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사연을 통해 제가 느꼈던 배신과 복수의 통쾌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에게서 배신당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시간이 길었지만 결국 저는 저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길 바랍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결단을 내렸고 이제는 더 이상 억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억누르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절대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무시하고 배신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자신을 끝까지 지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짧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든 누구든 나를 무시하고 배신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해 제 인생은 다시금 빛을 찾았습니다. 지금 저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이 작은 아파트에서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었고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인생을 진정으로 사는 방법입니다.